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빛다락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했던 한 할머니가 결국 마음속 깊은 배신을 마주하고 완벽하게 반격에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채널 은빛다락방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사연과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그리고 동시에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해줄 이야기,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입니다. 저는 올해 73살, 이름은 김순자라고 합니다. 남편을 병으로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 하나 키워내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제 삶은 늘 고단했어요.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남의 집 계단을 쓸고 낮에는 식당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순댓국을 팔았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민수라는 제 아들은 제 전부였어요. 순자야, 내 인생은 참 고생길이구나.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말해도 저는 늘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 잘 키우면 된 거지 뭐. 아들을 결혼시켰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기쁜 줄만 알았어요. 며느리 미선이도 남부럽지 않게 잘 들어왔다고 생각했죠. 그때만 해도요. 우리 집은 40평 아파트. 겉으로 보기에 참 화목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일어나 반찬을 7가지는 꼭 차렸습니다. 아들은 출근 준비, 며느리는 화장, 손자는 학교 가는 준비. 그 모든 걸 챙기고 나면 저는 늘 주방 한구석에 앉아 밥 한 숟가락 허겁지겁 삼켰습니다. 며느리 미선이는 사람들 앞에서라면 늘 효부였어요. 어머니, 이 미역국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끓이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해요. 말로는 늘 고마움을 표시했고 때로는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기특해서 용돈도 넉넉히 주고 생일마다 금반지나 옷도 사주었죠. 제 속마음은 늘 같았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이런 대접을 받으니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미영이가 웃으며 제 말을 듣다가도 눈빛은 차갑게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또 아들 민수도 이상했어요. 어느 날 밥을 먹다 불쑥 물어보더군요. 엄마, 요즘도 통장에 잔고 꽤 있으시죠? 응?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아니, 그냥. 혹시 얼마나 되나 싶어서.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날 이후로도 종종 그런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 근처를 서성거렸고 은행에서 날아온 우편물을 괜히 유심히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아이들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한 생활고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곧 알게 되었죠. 사건은 뜻밖의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솔직히 너무 힘들어. 매일 저 노인네 눈치 보면서 살고. 뭐 하나 사려고 해도 돈 때문에 눈치 보고 미선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죠. 알아.
근데 조금만 참아. 어차피 엄마 재산은 결국 다 우리 거잖아. 그게 언제인데? 저 할머니 건강하기로는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그들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선이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했거든요. 화면이 살짝 보였는데 상대 이름이 미친년.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미친년이 또 잔소리해서 짜증나 죽겠어. 조금만 참아. 그 재산만 손에 넣으면 끝이야. 그 미친년이 바로 저였습니다. 아들이며 며느리가 제 뒷담화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니. 저는 벽에 기대어 겨우 숨을 고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내 새끼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이름이 겨우 미친년이었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떠올랐던 건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일, 아들이 열이 펄펄 끓었을 때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일, 손자 학비를 마련하려고 청소 용역까지 나갔던 기억들. 모두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이 미친년이라니.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슬픔이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좋다. 미친년이라고? 그렇다면 진짜 미친년이 뭔지 보여주마.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되찾겠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다음 날 저는 언제나처럼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손자를 학교에 보내고 미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 재산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은행 예금 3,500만 원, 남편이 남겨준 적금 2천만 원, 그리고 현재 시세 12억 원의 아파트. 생각해보니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단골 고객이었으니 제 상황을 이해해줄 사람이었죠. 순자 여사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행장님, 제가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요. 저는 제 속사정을 모두 이야기했고 은행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예금 전액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직원은 걱정스럽게 묻더군요. 정말 전액을 현금으로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아이들이 절대 손댈 수 없는 곳이에요. 은행 일을 마친 뒤 저는 바로 오래 알던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업 관련으로 함께 일했던 분이었죠.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변호사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를 새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미친년이라 부르며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 내 남은 삶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결심까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확고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과 독거노인 지원 단체에 기부한다. 직계 가족에게는 일체 상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해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준 큰돈을 차용증으로 다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혼 자금, 전세 지원금, 자동차 구입비 등 총액 1억 2천만 원. 이제 법적으로도 그 돈은 빌려준 돈이 된 것이었죠.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 미선이가 저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자주 다녀오시네요. 어디 다녀오세요? 그냥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 거다. 친구라니요? 어떤 친구세요? 녀석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무언가를 캐내려는 게 분명했죠. 저는 그때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나를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장에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들어서자 며느리가 제 통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 깜짝 놀란 미선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에 쥔 통장을 뒤로 감췄습니다. 아, 어머니, 제가 휴지 좀 찾으려고. 휴지는 화장실에 있다. 왜 내 방 서랍을 뒤지냐? 제가 단호하게 묻자 미선이은 결국 얼굴을 붉히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내가 할 일이냐?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아들 내외잖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것이 될 텐데 미리 알아본다고 뭐가 잘못이에요. 순간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새벽에 들었던 대화와 며느리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 내 핸드폰에 나를 뭐라고 저장했는지 내가 다 안다. 순간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친년이라고 저장했더구나. 그 말에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었지만 곧 표정이 돌변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미친년 맞잖아요. 매일 잔소리, 간섭, 돈은 꽉 쥐고. 우리가 왜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때 방 안으로 아들 민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있어? 상황을 눈치챈 민수는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미선이 말이 틀린 거 없잖아요.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구나.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이 긴장한 듯 앉아 저는 차분히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이 집은 이제 내 소유가 아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복지관에 기부했다. 다음 달부터 이 아파트는 독거노인 공동주택으로 사용될 거다.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다.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지. 그제서야 며느리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예금을 전액 인출한 영수증이다.
5,500만 원. 이제 은행에 남은 돈은 없다.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있어요? 알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은 재산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너희 몫은 단 한 푼도 없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엄마, 제발 잘못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한 말을 다 들었다. 이제 다시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라.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은 폭풍 같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번갈아 가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잠시 미쳤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재산을 잃을까 두려운 발버둥일 뿐이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날 미친년이라 불렀지. 이제 진짜 미친년이 뭔지 보여주겠다. 그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복지관 담당자와 이삿짐센터 팀장,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날짜를 통보해둔 상태였고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여사님, 오늘부터 공용공간 점검 들어갑니다. 예, 준비 다 됐습니다. 거실 가운데 서 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짜로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사전에 얘기했지 않니? 며느리는 울먹이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현우 생각해서라도. 저는 그 손을 살며시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나와 함께 지낸다. 법적으로 그게 돼요. 민수가 따졌습니다. 변호사와 모든 절차를 밟았다. 임시부와 친권 관련 합의서도 받았고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도 들어갈 거다. 내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전까진 아이는 나와 산다. 말끝을 흐리던 민수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입주 희망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공용시설 공사 일정이 잡혀 있어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짐 몇 개를 부랴부랴 싸서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벽에 기대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이 비워지는 소리는 내 마음에서 미련이 빠져나가는 소리구나. 저녁 무렵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대면하기 불편하면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 다음 날 세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장부가 놓여 있었지요. 결혼자금 3천, 전세지원 5천, 자동차 3천, 긴급생활비와 카드가 상환. 도와준 것들 합쳐서 총 1억 2천. 전부 차용증으로 정리돼 있다. 민수는 울분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그때는 그냥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땐 차용증을 안 썼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더구나. 그러니 나는 내 생을 보호하련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상환 계획을 제출하시죠. 월 상환액 이자율은 법정 기준에 맞춰 조정 가능합니다.
여사님이 원하시면 일부 상환을 봉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어요. 돌봄센터 근무, 사회봉사 시간 등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으로만 갚으라고 한 건 아니다. 다만 대가 없는 수탈은 이제 끝이라는 뜻이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말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는 남의 방 서랍을 열 때 알린다. 제 말은 단단했고 동시에 담담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 손자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바람이 잘 드는 집, 햇볕이 잘 드는 집, 말이 따뜻하게 드나드는 집, 경기도 변두리의 소박한 4층짜리 빌라, 3층 끝방. 현관문을 열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빛이 바닥을 타고 부엌까지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우와, 햇빛이 집에 인사하네요. 현우가 웃었습니다. 햇빛은 늘 먼저 인사하는 법이지. 첫날 저녁 우리는 라면에 달걀 하나, 파 송송 썰어 넣어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큰 식탁도 번쩍이는 식기세척기도 없었지만 웃음은 더 컸습니다. 할머니, 이 라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도망친 사람들의 라면이라 그렇다. 도망엔 늘 자유의 맛이 나거든. 현우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제 방에서 같이 잤습니다. 아이의 숨결이 귓가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오래 묵은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울리지 않는 집, 아무도 모욕당하지 않는 식탁, 누구도 미친년이라 부르지 않는 거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우리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육식 이상, 간단한 스트레칭, 밥과 김, 계란 후라이, 등교길 동행, 시장에서 장보며 이웃과 인사. 오후엔 작은 터타분을 손보고 저녁엔 숙제를 봐주고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를 썼습니다. 현우는 수학이 약했고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현우야, 글은 사람을 다치지 않게 이기는 방법이란다. 사람을 안 다치게 이겨요. 그래. 내 안에서 너를 이기면 남은 이겨야 할 게 없어지거든. 저녁마다 우리는 고마운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오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다. 국거리 고기가 싸서 미역국을 끓일 수 있었다. 창밖 비구름이 빨리 지나갔다. 작은 감사들이 붙잡아주는 산. 그게 진짜 반격이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건 내 평정과 웃음을 깨뜨리는 것이었으니까요. 나는 웃음을 보존함으로써 이겼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현우가 요즘 밝아졌어요. 발표도 잘하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붙어 다니네요. 그 아이가 집에서 웃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한 번은 현우가 학교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데리러 온다고 하면 저는 그냥 할머니랑 있을래요. 그래. 내 마음 우선이야. 다만 아빠는 내 아빠니까 미워해도 끈은 남겨두자. 밧줄이 아니라 작은 실로라도. 작은 실? 그래. 언젠가 사람이 변하고 싶을 때 그 실을 당겨 돌아오게 하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 작은 결심이 맺혔습니다. 한 달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고시원에 있어. 밤에 대리운전하고 낮에는 택배 알바하고. 솔직히 버티기 힘들다. 그래, 힘들겠지.
사람은 제자리를 몰라도 고통은 늘 제 목덜미를 찾는다. 잠시 침묵. 민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그 말은 정말 잘못했어. 미선이랑은 결국 헤어졌다. 나는 한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남 탓을 덜고 자기 몫을 시작하면 된다. 상환 계획 다시 정할 수 있을까? 월 40만 원씩부터 조금씩. 좋다. 대신 조건이 있다. 뭔데? 월 2번 복지관 배식 봉사 같이 하자. 그리고 장부는 내가 써라. 오늘 내가 누구에게 고개 숙였고 어떤 말부터 삼켰는지. 그날 밤 민수는 배식대에서 허리를 굽히고 식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많이 드세요. 처음 보는 낯선 어르신이 민수의 손등을 슬쩍 잡더니 말했습니다. 아들 고맙다. 그 짧은 말이 민수의 어딘가를 툭 건드렸습니다. 그가 나중에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누가 나더러 아들이라고 한 게 너무 오래된 일처럼 느껴졌어. 며느리 미선에게서 손편지가 왔습니다. 글씨는 매끈했지만 어딘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사과의 방법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친년이라 저장했던 건 제 삶의 모욕이 결국 제 입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모욕스럽던 제가 제 입으로 남을 모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젠가 봉사로 갚을 기회를 주세요. 편지 끝엔 작은 도장처럼 찍힌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문장도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사람은 문장을 고쳐가며 산다. 다만 삶을 먼저 고쳐라. 그 후 미선은 주말마다 노인복지관 청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진심이란 시간이 덮으면 들통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드러나는 법.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은 왜 나쁜 말을 쉽게 해요? 쉬워서 그래. 쉬운 말은 기분을 잽싸게 올려주거든. 근데 오래 못 가. 싼 불꽃은 바람에 금방 꺼지지. 그럼 좋은 말은요? 좋은 말은 비싸. 그래서 오래가. 사람 안에 모르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지. 다시 생각하게 하거든. 현우가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싼 불꽃 말고 오래 가는 말. 나는 깨달았습니다. 복수의 더 깊은 이름은 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누가 나를 어떻게 불렀든 나는 나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넌 미친년이 아니다. 넌 미친 사랑을 택하는 사람이다. 너 자신에게 미친 듯이 친절하고 너의 하루에 미친 듯이 성실한 사람. 기부했던 아파트는 공용 개조를 마치고 독거 어르신 5분이 입주하셨습니다. 그날 문턱을 밟으며 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짐에 이 집 냄새가 좋아. 새 가구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야. 복지관장은 입주자분들 사연을 짧게 소개했습니다. 보일러 고장난 반지하에서 겨울을 버티던 분,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떠돌던 분, 자식이 있어도 연락이 끊긴 분. 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내가 오늘 받은 인사들을 전에 받은 셈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날 밤 공용 거실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장구를 두드리고 누군가는 옛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었지만 내 마음의 일부가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소유 대신 기처. 내 이름 대신 웃음. 낙인 대신 식사. 복수 대신 회복. 몇 달 후 가정법원에서 간단한 조정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민수는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양육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 면접 교섭 일정을 정하는 조건, 상환 계획을 정식 확정하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일방의 희생을 당연하게 만드는 순간 가족은 제 역할을 잃습니다. 각자 지켜야 할 선을 지키세요. 법정 밖으로 나오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 처음은 늘 아주 가까이에 있다. 다만 고개를 낮춰야 보여. 그날 저녁 민수는 현우를 만나 공원 벤치에 앉아 과자 하나를 나눠 먹었습니다. 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손을 탁 마주쳤습니다. 작은 실 하나가 그들 사이에 묶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장터엔 노란 배추와 빨간 고추가 산처럼 쌓였고 나는 이웃들과 절임 배추 주문을 같이 묵었습니다. 현우는 장바구니를 들고 덜컥거리는 카트를 밀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총각 인물이 훤하네. 엄마 닮았어? 할머니 닮았어요. 현우가 씩 웃었습니다. 말도 잘하네. 이거 서비스. 깍두기 몇 점이 봉지에 쑥 들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양념대야 앞에 둘이 나란히 섰습니다. 새우젓을 손톱만큼, 마늘 한 숟가락, 생강콕, 멸치 액젓 2바퀴. 현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왜 이렇게 조금 넣어요? 양념은 사람의 말이랑 같다. 센 말은 한 번만, 약한 말은 여러 번. 그래야 오래 먹는다. 김장독에 김치를 눌러 담으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온기와 압력, 기다림과 변환. 복수도 용서도 결국은 발효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날것의 분노를 꾹 눌러두고 시간과 손길로 맛을 붙이는 일. 썩지 않게, 쉬지 않게, 오래가게. 초겨울 어느 날 미선이 복지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서툰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오늘은 배식 끝나고 어르신들 발 마사지 봉사도 신청해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구나. 우리는 함께 배식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줄이 길었습니다. 나는 국자를, 미선은 밥 주걱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 미선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제 폰에 저장했던 거 다 지웠어요. 늦었지만 할 일 했다. 지워도 제가 그 말을 한 건 사라지지 않네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다. 지우개가 없는 말은 행동으로 흐리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밥이, 밥 대신 시간이, 시간을 건너 실천이 우리를 연결했습니다. 겨울 발표회에서 현우가 단상에 올라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제법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제목 우리 집 식탁은 다시 길어졌습니다. 식탁이 짧던 때가 있었어요. 말이 짧고 인상도 짧아졌어요. 지금은 식탁이 길어졌어요. 말이 길어지고 인내도 길어졌습니다. 저는 김치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빨리 먹으면 배가 아프니까요. 아이들의 박수 소리가 포근했습니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울음의 이유는 슬픔이 아니라 되찾음이었습니다. 되찾은 식탁, 되찾은 말, 되찾은 사람.
설이 지나고 어느 비 오는 밤, 우리 집 문 앞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고개 숙인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들어가도 될까? 따뜻한 차를 내고 우리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나 그날 이후로 많이 돌아다녔어. 밤마다 길거리를.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이 내 입안에서 썩지 않았는지.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도 장부를 썼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했는지. 오늘은 택배 늦었다고 화내는 손님께 죄송합니다. 대신 오늘 고생 많으셨죠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푹 숙이더라.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단어를 교환하며 산다. 사과 대신 공감, 요구 대신 부탁, 독설 대신 설명. 그날 밤 민수는 우리 집 거실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현우가 이불을 가져다 덮어주며 웅얼거렸습니다. 아빠, 코골이 소리 줄었네. 조금 사람 같아졌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사람이다. 다만 길을 다시 찾을 때 시간이 들 뿐. 봄이 다가올 즈음 상환 장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줄을 썼습니다. 원금 일부 감액 성실 상환, 봉사 120시간, 현우 면접 교섭 성실 이행. 매월 40만 원, 60만 원 조정민수 요청.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스스로 올리고 싶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은 하려 한다는 뜻이야. 좋은 말이야. 장부를 덮으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장부는 돈의 책이면서 관계의 책이구나. 빚이 줄수록 멀어진 마음과의 거리가 조금씩 줄어들었다. 숫자와 관계가 희한하게 같이 움직였다. 초여름 오후 3사. 나와 민수, 미선은 복지관 뒤 작은 마당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바람이 느리게 불고 매미는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로 내 복수는 끝이다. 두 사람의 눈이 컸습니다. 복수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복수는 나를 되찾는 일이었다. 나를 미친년이라 부르는 사람의 집에서 벗어나 나를 순자라고 부르는 곳으로 이사하는 것. 내 돈을 내 의지로 쓰는 것. 내 이름의 집을 더 큰 이름으로 내어주는 것. 아이를 두려움에서 떼어놓는 것.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되찾는 걸 지켜보는 것. 내가 아들이 되고 내가 사람이 되는 걸. 한참의 침묵 끝에 미선이 먼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걸리겠지만 오래 하겠습니다. 민수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도 오래 하겠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화해의 악수가 아니라 이건 다짐의 악수, 미래형의 손이란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김순자 여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돈으로 혼내주기만의 서사가 아닙니다. 복수의 반대말이 꼭 용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복수의 반대말은 거리두기, 나의 권리 사용하기인지 모릅니다. 김순자 여사는 법과 절차, 시간과 실천을 무기로 썼습니다. 그 무기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오래 갑니다. 빛다락방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어집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눌러두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다음 사연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니어 청취자 여러분께 조심스레 여쭙습니다. 요즘 내 삶에서 장부를 다시 쓰고 싶은 부분은 어디인가요? 돈의 장부든 마음의 장부든 여러분의 짧은 대답이
누군가의 긴 밤을 환하게 비출지도 모릅니다. 은빛의 저녁을 건너는 모든 분들께 당신의 복수는 결국 당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되찾음은 아주 작은 실 하나에서 시작됩니다.